네, 오늘은 청와대 출입하는 석진환 기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석진환입니다. 예. 우리 임석균 논설위원이 신상이 변동이 있었죠. 네, 오늘 아침부터 이제 국회 현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4년 만인가요? 다시 이제 현장에 나가니까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근데 신문사에서 논설위원을 보통 천당에다 비유하는데요. 이번에 천당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신 건가요? 논설위원들이 되게 싫어한다, 천당이라고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예, 요즘 청와대가 좀 뒤숭숭하다고 그래요. 좀 김기춘 그렇습니다. 실장 사퇴설도 나오고, 문고리 권력 3인방, 이른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군 국정원 인사 개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3인방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문고리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접근성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년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 입문할 때부터 계속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해왔고, 지금도 이 각종 보고나 정보의 통로가 다 거기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문고리 권력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끼리 얘기하기로는 아주 보안의식이 뛰어나고, 예. 입이 무겁고, 또 15년 동안 대통령 보좌하면서 권력자 주변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저런 잡음이 좀 그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별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신뢰를 받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세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죠. 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이 98년에 보궐선거로 그렇죠. 들어간 그 지역구가 사실은 쌍용 쌍용, 예, 회장이었던 김석원 의원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분의 그 지역구 보좌관 예. 그렇습니다.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박근혜 의원 때 수행 및 경호 담당을 했다는 거죠. 김석원 전 의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죠. 옮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 물려봤는데 배려 차원에서 네. 안비서관을 일종의 이제 파견을 하는 식으로 네.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총무비서관 맡고 있는 이재만, 이분은 전문가 그룹, 교수 이런 분들을 연결하는 일을 했는데 단순한 연락책이 아니고 정책 개발도 그렇죠. 후에 하고 정책 분야에 상당한 예, 또 관여를 한 걸로 알려져 전문가들을 있죠. 관리하는 네. 것을 넘어서 정책 개발에 아주 깊숙이 관여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1부속비서관이죠. 정호성 비서관. 이분도 오래됐네요. 1998년 대구의 달성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비서관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정무, 메시지 분야를 총괄을 했고 사실은 대선 전부터 문고리 권력이다 이런 논란을 좀 빚었고 여러 가지 그 정무적 판단을 잘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셉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춘추관 출입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정호성 비서관의 저희들과 부딪히는 역할이 꽤 큽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일단 정무적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그런 거죠. 하고 예를 네. 들어서 각종 이제 자료나 그 브리핑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수석실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될 때 다 이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재가가 났다 안 났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료를 저녁에 7시, 8시까지 기다릴 때 정호성 비서관이 안 내려주는 거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저희들과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은데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칭 범죄가 생긴 것도 바로 이제 그렇죠. 예. 이재만 비서관을 사칭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청와대 인사위원회 그 당연직 멤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 총무가 아니네요. 청와대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비서관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관장 인사라든가 장관 인사라든가 인사위원회를 할 때도 총무비서관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근데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네. 저도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출입을 해봤는데 예. 총무비서관이 무슨 정부 인사위원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현 정부 출범할 때 인사비서관실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비서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수석들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많았는데 거기에 왜 총무비서관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큰 여태껏 지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7명, 7, 8명 들어가는 중에 n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인사비서관이 생기면은 총무비서관이 이제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을 텐데 예. 아마 저도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부분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청와대 이제 1부속실은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고 청와대 2부속실이 보통 옛날에 보면 영부인, 그렇죠. 퍼스트 레이디를 보좌하는 참모 조직이었는데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배우자가 안 계신데 예. 왜 제2부속실이 필요한지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봉근 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사실 정부 출범할 당시에 일부속실을 둬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존치하기로 하면서 여론 수렴 그다음에 민원 접수 그러니까
민원 접수라고 하는 게 청와대의 공식 루트를 통해서 민원 서류를 내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통령이 현장 방문할 때 이런저런 대통령에 대한 요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실제로 뭐 당에서나 뭐 이런저런 비공식적 요청들도 있을 수 있고 안 비서관이 오랜 시간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의원 시절부터 해왔던 역할, 그러니까 일종의 수행과 일정 관리하고 뭐 이 주변에 이렇게 이런 것들 일정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기자들도 그 3인, 그러니까 뭐 1부속, 2부속 간의 역할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눠지는지는 이제 좀 구분이 좀 모호합니다. 그냥 안봉근 비서관 자리를 주려고 의도 안 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인 설관이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었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3인의 역할이, 이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 후보 시절이 청와대로 그대로 옮겨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일부속 비서관이 주느냐, 뭐 다른 비서관이 주느냐인데 역할은 사실상 그 전에 대선 후보 때라든가 국회의원 시절 때라든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직제를 바꾸든지 하는 게 맞지. 3인 역할을 그대로 주면서 그냥 옛날 직제를 그대로 두면서 한다는 것은 이 3인방이 굉장히 그 권력이 강하다 이런 거죠. 세간에는 김기춘 비서실장보다도 이 문고리 잡고 있는 3인방이 더 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안 보시죠? 그러니까 3인방, 그러니까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그 권력은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것이지, 박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보다 세기 때문에 그 3인방을 통해서 나온 지시가 그렇다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3인방과 뭐 김기춘 실장 사이에 이게 뭔가 막 대단한 알력 관계가 있다거나 서로 뭐 권력을 경쟁하는 뭐 관계라거나 이렇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제 권력이 크기가 대통령과 거리와 비례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리와 반비례한 거죠. 김기춘 실장만 해도 대통령 한번 보러 오려면 상당히 멀잖아요, 거리가. 또 그런 장면이 목격된 게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과 면담이 안 되니까 이제 제1부속 실장한테 보고서를 주고, 그러면 이제 자연히 이제 그걸 건네주거나 시점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향력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저희는 그걸 이해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박 대통령이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성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3인방이 대통령의 뜻에 반하여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게 감지가 되면 과연 곁에 둘 것이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곁에 있었던 건 그런 그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나름대로 또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권력 행사하는 게 한 번. 근데 이번에 지금 그 군 인사 개입설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사례 아닙니까? 이번에 보면 이제 군 기무사령관 그리고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 인사를 두고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바로 그 대통령의 뜻과 3인방의 뜻이 좀 엇나가서 뭔가 좀 엇박자가 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그 뭐 자세한 속사정은 저는 모르겠지만 그 뭐 앞으로 예를 들어 그러면 뭐 무슨 후속 인사가 있다든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개인의 의지로 그 사람을 이렇게 갈아치우겠다라고 3인방이 시도를 했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하여튼 1년 반 동안 겪었던 청와대 분위기로는 개인이 시도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뭐 비선 조직 같은 걸 비선 인사 이런 걸 얘기하는데 3인방을 통해서 다른 뜻이 구현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측도 나오거든요. 통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청탁 내지 민원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죠. 자세한 속사정 모르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 옛날에 중국 황제 주변에 내시들이 천하를 막 농락했던 시절에 보면 그 황제가 눈치를 못 챘거든요. 황제의 뜻이 구현되는 것으로 황제도 착각을 할 정도로 아주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오래 하다 보면 뭐 그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심전심으로 해오던 것들이 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3인방 권력, 문고리 권력이라고 말고 또 환관 권력이라는 말도 흔히 언론에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뭐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시중에 언론에서 그런 말들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될 것이다, 경질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벌써 이제 재임한 지가 작년 8월부터 했으니까 1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외부에 워낙 견제도 많고 뭐 일종 하나의 징후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당장 예를 들어서 뭐 사퇴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감지가 되지 않고요. 사실 김기춘 실장 사퇴설은 거의 한 달이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사퇴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그럼 자꾸 사퇴설을 흔드는 데가 누구냐? 예. 아니, 그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여권 안에서. 오히려 여권 안에서 김기춘 내부의 실장을 저기 또- 권력들 갈등과 그렇죠. 암투 예. 뭐 이런 게 작용하고 아주 우스갯소리로 네. 김기춘 실장이 이제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선수도 되고 스타일이 되게 꼬장꼬장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 농담으로 여권 중진들이 청와대에 아무리 민원을 해도 김기춘 실장이 안 들어준다. 그래서 자꾸 흔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청와대 내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인 얘기가 될지 몰라도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를 누구 이렇게 갈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안 가는 그 평소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김기춘 실장 그 경질설이 나오면은 그럴수록 더 그 유임 가능성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오면 김 실장 외에 대안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죠. 홍사덕, 현경대 이런 분들 이름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참모들을 장악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홍사덕 현경대 의원보다 뭐 김기춘 실장이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대안 부재라는 건 조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김기춘 실장한테 중독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사석에서 청와대 그만두는 날이 인생 제일 해피해지는 날이다. 막 그런 농담을 이렇게 한대요.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박 대통령이 붙들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를테면 국정 운영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김기춘 실장만큼 청와대나 뭐 정부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틀어쥐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구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비서실장 1인에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이 김기춘 있어요. 실장이 어떤 사람인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분이 1939년생이니까 지금 만으로 75세 정도 예. 됐고 경남 거제 출신이죠. 경남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나왔고요. 예. 박정희 정권 시절에 쿠데타가 나서 그 박정희 최고위 의장이 지휘관을 할 때 법무참모를 했던 신직수라는 인물이 예. 있습니다. 옛날 저국 이분이 이제 안기부장관 법무부 했죠? 장관을 갔는데요. 지휘관이 대통령이 되니까 법무부 장관을 한 거죠. 예. 근데 그때 마침 법무부에 검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김기춘 실장이요? 검사. 근데 하도 일을 잘해가지고 이제 그 유신헌법을 기초하도록 그 작업에 참여를 시켰죠. 그랬죠. 예. 예, 그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완수하고요. 이제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유신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신직수 씨가 중앙정보부장으로 갑니다. 그때 다시 이 김기춘 검사를 데리고 가죠. 가서 중앙정보부장, 특보, 또 대공수사국장 이런 이제 요직들을 시킵니다. 74년에 8월 15일에 그 대통령 부인 유경수 씨가 문세광 서거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이 김기춘 검사가 문세광 씨한테 문세광 씨가 그 당시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당신 혹시 자칼의 날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굉장히 유명한 그 암살자 예, 예. 자칼에 대한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세광 씨가 검사님도 그럼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입을 열게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여러 면에서 이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본인이 큰 이제 인연이 자랑을 크죠. 예. 했지요. 박정희 정권 말기에 아예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던 박근혜 큰형애하고 70년대 말부터 이미 잘 알고 지냈던 그런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 20대였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60대시죠. 그러니까 무려 40년 전부터 김기춘 검사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애국심이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사퇴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컨제하죠. 예, 매일 참모들 회의하고 주말에도 비서관들 모아서 주말에도 회의하고 아주 뭐 일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비서실장으로 있습니다. 온 지가 작년 한 8, 9월 됐던가요? 작년 8월 휴가 끝나고 8월 5일인가요? 저도에 다녀와서 여름 휴가 끝나고 나서 인사 때니까 벌써 이제 1년 한 2개월 넘었네요. 예. 끊임없이 이제 사퇴설에 시달리는 제가 언론에서 본 것만 해도 한 7, 8번 된 것 같습니다. 석진원 기자 개인적 전망은 어때요? 김기춘 실장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계속 갈 것 같습니까? 당분간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뭐 나중에 이제 아주 크게
판을 좀 흔들어야 될 때라든가 뭐 과거에 박 대통령 그 인사나 그 전에 당 대표 시절 인사 같은 거 보면 또 위기에 몰리면 판을 한번 크게 또 흔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적어도 이제 네. 올 연말까지는 저 김기춘 실장의 그 직위에 전혀 변동이 없을 것 그 같다. 체제가 그대로 갈 보시는 거라고 거예요?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아직까지도 이제 끊임없이 나도는 게 이제 7시간 미스테리인데 네. 갖가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도대체 그 속 시원하게 밝히면 될 텐데 밝히면 되는 문제를 예. 그 청와대가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미적지근하게 밝히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비밀주의라 그럴까요? 좀 뭐 폐쇄주의라 이런 게 좀 더 심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실제로 그 대통령이 보고받았던 21번의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기가 굉장히 민망하다. 뭐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실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많죠. 예. 그래서 이거 공개했을 때 과연 도대체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더 불신이 커질 거다.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이후에 사건 결과를 놓고 당시 이런 보고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전체 청와대를 포함한 전체 정부의 대처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서 이걸 뭐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산케이신문 지국장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좀 보수 성향 신문, 또 친여 성향 신문에서도 청와대가 좀 또 우리나라 검찰이 조금 좀 오버했다는 지나쳤다 게, 이런 그렇죠. 비판들이 많은데 청와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최근 이제 기소 전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다만 이제 이건 대통령 사생활에 대한 문제이고 더더군다나 굉장히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로는. 더더군다나 지난 8월에 청와대 그 홍보수석 윤 전 홍보수석이 공식적으로 한번 딱 워딩이 그렇습니다. 시작을 안 했으면 안 했지 하면은 끝까지 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놔서 청와대가 태도 바꾸기가 굉장히 그렇고 청와대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 우리나라 검찰은 또 청와대 홍보수석이 뭐 검찰총장이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 청와대 지금까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그건 홍보수석 어떤 개인의 문제, 아니,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청와대 그거는 충분히 대통령과 네. 그다음에 비서실장과 조율된 의견이고 아주 작정을 하고 한 발언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입장을 돌리기는 이미 당시부터 좀 어려웠던 거 아니냐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게요. 검찰은 어쨌든 준사법기관인데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예. 청와대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소 좀 무리해 보이는 기소를 한다. 이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7시간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저런 얘기한 것 중에 새누리당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8월 말에 의원들 연찬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예. 이완구 원내대표가 북한이 청와대 핵 공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동선을 다 밝힐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저런 변명을 계속하는 한 의혹은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청와대에 보면 집무실이 있고, 다음에 이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네. 관저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했던 얘기는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집무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는 실제로 대통령이 앉아서 업무를 보는 데가 한 대여섯 군데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죠? 여기 이렇게 옮겨서 뭐 그때 또 이 보고도 받고 뭐 이렇게 결제도 하고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7시간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럼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집무실에 갔다가 다시 관저 갔다가 집무실 갔다가 이 동선을 밝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다못해 그러면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 보고 내용이 형편이 없어서 근데 다만 이건 우리가 그 보고 내용을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었으니 대처를 이 정도 수준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좀 그런 그 해명을 내달라, 네.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청와대 핵공격이 이런 엉뚱한 소리로 동선이라는 건 예. 일거수일투족을 깡그리 밝혀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게 저희도 대통령 외부 행사는 기자들이 사전에 보도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내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저든 집무실에서든 하는 행사들은 미리 예고 기사를 쓰거든요. 예. 예. 근데 뭐 군에 무슨 눈화회라는 게 있으니까 옛날에 하나회를 연상시키는데 그런 게 있어요? 조직폭력배들도 자기들이 네이밍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름 짓지 않는다는 거죠. 세간에서 부르는 이름이 그렇다는 건데 박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의 동생이 박지만 씨 육사 37기 예. 그 친한 동기들을 외부에서 그렇게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 실제로 그 박지만 회장의 친구들 중에 80년대까지도 집에 드나들면서
이렇게 누나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앙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그 기무사령관을 하다가 이제 1년 만에 경질된 이재수 예. 전 사령관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사석에서는 누나라고 부르던. 그 이재수 전 사령관이 이제 그 박지만 씨랑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군대 고등학교 육사 동창식이기도 하고요. 그런 군 특전 그런 사람들이 기수를 있는 이제 거죠, 있기는. 그렇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누나회를 결성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사조직이 있는 건 아니고. 새누리당에서도 누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누나라고 누님이라고 부르는 누구죠? 국회의원들이 좀 있죠. 윤상현 의원이 윤상현 의원이 한성교 의원, 한성교 한성교. 네, 그렇군요. 이런 누나회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의 여러 가지 권력 개입설이 나오고 권력이라는 게 물밑에서는 이 무슨 일이 권력 있는지 알 수가 싸움이 없죠. 예. 일어나기 마련인데 있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이 저는 이제 이를테면 그 권력 말기 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천천히 조금씩 이제 수면으로 이제 그런 조짐이 아닌가 그 정도. 예.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이제 1년 8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벌써부터 이제 그 권력 황혼기 현상들,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뉴스가 나오고 또 뭐 누나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문고리 권력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오늘은 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